이번 강의의 주제는 Question Answering, NLP의 대표적인 태스크 중 하나를 집중 탐색해 볼 예정이고요. 이게 원래 예상하셨던 주제가 Various NLP Task라고 해서 뭔가 여러 가지 NLP 태스크들을 다루는 게 원래 주제였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를 더 깊게 파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조금 좁혀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PPT를 잠깐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 혹시 옛날 PPT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노션에 올려있는 파일로 다시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태스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그다음에 Question Answering으로 대표되는 태스크 중 하나인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다른 Question Answering 태스크 중 하나인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Question Answering을 위한 또 다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Question Answering이란 무엇이냐? 그냥 말 그대로 질문에 답하는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태스크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너무 단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QA 태스크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참고를 해서 답을 낼 것인가에 따라서 분류가 또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우리가 수능 국어 문제 풀듯이 어떤 텍스트 문단을 보고 답을 하는 그런 태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웹 문서 같은 것이 참고 문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knowledge base라고 해서 어떤 그래프 형태 같은 걸로 지식의 어떤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답을 낼 수도 있고, 표나 아니면 CV 태스크랑 연계해서 이미지를 가지고도 질문에 답을 하는 태스크로 치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퀘스천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나눌 수도 있겠죠. 진실 거짓 여부를 판별해라 라는 퀘스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메인 자체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도메인 자체가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질문의 유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질문이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Simple vs Compositional 이라는 뜻이. 또는 답의 종류에 따라서 QA 태스크를 나눠볼 수도 있어요. 텍스트의 일부분을 답으로 내놔라, 아니면 문단을 답으로 내놔라, 아니면 yes or no로 답을 내놔라. 네, 그런 식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QA 태스크는 그 단순한 만큼이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무엇이냐라고 치는 이런 검색 행위 자체도 결국에 QA 태스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결국에 Question Answering이라는 문제를 품으로써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이전에는 이런 IBM 왓슨이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하고 퀴즈쇼 대결을 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모델인데, 이런 구조를 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질문 자체를 전처리를 한 다음에 후보가 될 수 있는 답을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들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긴 다음에 걔네들을 다시 그 스코어에 따라서 랭킹을 매겨서 최종 답을 내는 이런 느낌의 간단한 모델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과 관련해서 QA 태스크를 어떻게 딥러닝으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QA가 어떤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논리지 베이스를 이용한 퀘스천 앤서링도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에 대한 답을 하는 이런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태스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런 QA 말고 그냥 텍스트가 주어지면 그 텍스트에 기반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단, 참고할 만한 패세지가 있어요. 이 패세지가 있고 또 그 패세지에서 도출될 수 있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패세지와 퀘스천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앤서를 내뱉는 게 QA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보시면 뭐 태풍에 관한 그런 문단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퀘스천으로 호주에서 한때 태풍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라는 게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 네, 여기 보시면 뭐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과거 호주에서는 원주민의 언어로 뭐 윌리윌리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 구간을 답으로 내놓는 것을 우리가 QA 태스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인덱스가 뭐 150번째였다. 그리고 윌리윌리의 마지막 인덱스가 뭐 153번째였다. 그러면 150, 153까지의 구간이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다 라고 내놓는 식으로 인풋 아웃풋이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풋이 이 퀘스천과 텍스트라면 아웃풋은 저 영어로 스팬이라고 하거든요. 저 구간, 답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뱉는 것을 퀘스천 앤서링의 뭐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퀘스천 앤서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리딩 컴프리헨션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독해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태스크를 푸는 것이 NLP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 독해라는 것이 언어에 대한 이해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잖아요. 국어 우리가 수능에서도 비문학 분량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그 비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컴퓨터를 평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다양한 NLP 태스크는 이 리딩 컴프리헨션 프로블럼으로 좀 치환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뭐 세메틱 롤 라벨링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태스크라고 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레벨링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저 UCD finished the 2006 championship 뭐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아래에 있는 식으로 누가 끝내는가 주어,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세메틱 롤을 라벨링 해주는 뭐 그런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태스크들을 우리가 누가 끝내는가 라는 질문을 만든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만들면 결국에 QA 태스크로 치환을 해서 저 semantic role labelling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information extraction이라고 해서 버락 오바마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라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도 결국 우리가 퀘스천으로 버락 오바마는 뭐 어느 학교 졸업했어 라는 퀘스천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답하는 모델로 하여금 거기에 답하게 만들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모르는 거 질문 형태로 물어보는 게 결국에 다 퀘스천 앤서링이잖아요. 그런 태스크들로 우리가 뭐 코딩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어려운 뭔가 태스크들에 대한 답을 내놓게 할 수 있는 것처럼 QA 태스크가 이런 많은 NLP 태스크들의 어떤 뭔가
골든 프로블럼처럼 기능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QA 태스크의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하나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네, 스쿼드라는 데이터셋인데 스탠포드에서 QA용으로 만든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100K개의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셋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패세지가 있고 그 패세지에 대응되는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응되는 앤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앤서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세지 안에 있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패세지 자체는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서 긁어왔다고 하고 퀘스천이랑 앤서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수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앤서가 항상 본문에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결국에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로만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말고 추론 문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추론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단어들로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 모델이 이 데이터셋으로 뭔가 평가를 하거나 학습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QA 태스크 있잖아요. 패세지에서 특정 부분을 추출해서 답을 하는 QA 태스크를 좀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따로 쓸게요. 익스트랙티브 QA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뜻 그대로 추출해서 답을 하는 그런 QA 태스크라고 하고, 요거랑 반대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제너레이티브 QA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패세지 자체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챗봇이 GPT에 물어봐서 답변하듯이 패세지에 없는 문장을 모델이 제너레이션해서 답을 하는 그런 QA 태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익스트랙티브가 제너레이티브보다 쉬워 보이죠. 그래서 QA 태스크의 발전사는 익스트랙티브 QA를 먼저 푸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발달을 해가면서 제너레이티브 QA로 점점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수업에서는 저 익스트랙티브 QA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고 학습을 시킬 건데 이 모델이 이 QA를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 평가하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exact match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모델이 예측한 그 스팬이 정답 스팬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within a cloud라는 스팬이 있어요. 근데 모델이 crystals within a cloud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예측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within a cloud를 예측을 해야 올바른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스트릭트한 조건의 매트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평가를 하면 좀 너무 빡빡하겠죠. 그래서 F1 스코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요. 이거를 저희 수업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다루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토큰 단위로 그 맞냐 틀리냐를 나눠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조금 하이 레벨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의 예측이 crystals within a cloud 였을 때 crystals는
그 답에 포함이 안 되었고 within a cloud는 답에 포함되는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부분 점수를 줘서 모델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매트릭 계산 방식은 요 오른쪽 그림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ecision이라는 스코어는 분모가 이제 프레딕션한 토큰이 되고,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한 토큰 개수 분의 맞춘 토큰 개수. recall이란 스코어는 정답 토큰 개수 분의 맞춘 토큰 개수. 그래서 precision은 이제 모델이 예측한 거 중에 얼마나 잘 맞췄느냐고, recall은 이제 정답 중에 모델이 몇 개나 맞췄냐,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약간 좀 조금 더 공부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매트릭이 약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또 다른 매트릭을 만들었어요. 그게 F1 스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1 스코어라는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이그젝트 매치보다 좀 더 유연한 형태의 평가를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또 도입을 해서 총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조금 더 수식을 이용해서 포뮬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패세지랑 퀘스천이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패세지가 아니라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C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문단 C는 N개의 토큰으로 구성이 되고, 질문 Q는 M개의 토큰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컨텍스트와 M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건 이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범위가 answer인가, 그래서 start와 end, 그 범위의 시작점과 끝점을 예측하고자 하는 게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쿼드 데이터셋의 어떤 난이도라고 하면은 지점은 이제 컨텍스트 길이는 100개의 토큰, 100토큰이라고 하면은 약간 위키피디아 문단 하나 정도 느낌일 것 같고요. 퀘스천은 약 15개 토큰, 뭔가 한 문장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게 몇 년도에 나왔죠?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좀 더 일찍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만 만들어도 좀 되게 어려운 태스크였기 때문에 되게 널리 쓰였던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전까지는 LSTM 기반의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2019년부터는 이제 바이오로 트랜스포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버트 기반의 모델들이 이 QATS를 푸는데 주로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RNN이랑 트랜스포머 인 NLP 강의에서 보셨다시피 NLP의 발전사와 그렇게 같이 가는 느낌의 흐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쿼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평가하는 매트릭도 확인을 해봤고, 포뮬레이션도 정확하게 했으니까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할 모델은 이제 LSTM 기반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LSTM에다가 그 어텐션을 같이 끼얹은 이런 모델인데요. 이 QA 태스크를 할 때 이 어텐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결국에 QA라는 거는 패세지와 퀘스천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 퀘스천을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패세지에 어떤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뭔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디에이션에서 출발했던 게 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LSTM 기반의 모델을 배우셨을 때는 어떤 뭔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측한 토큰이 다음 스테이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모델 구조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결국에 생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스타트와 엔드 토큰이 어디 있느냐, 스타트 스팬과 엔드 스팬이 어디 있느냐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리그레시브한 디코더는 필요 없다 라는 거를 추가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천천히 토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랑 쿼리가 주어진다라고 했죠. 이 컨텍스트랑 쿼리가 어떤 토큰의 형태로 쪼개져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NLP 그 워드 뭐죠? 트랜스포머 강의 들으셨을 때 토크나이저 배우셨죠? 그래서 워드들은 항상 토크나이저를 거쳐서 토큰 단위로 쪼개져서 잘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그 토큰들이 이렇게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그 인풋을 인베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 인코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인베딩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인베딩을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워드 인베딩이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 인베딩이에요. 그래서 워드 인베딩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그 워드 투백, 네, 워드 투백과 유사한 모델인 글로브 모델을 이용을 해서 워드 인베딩을 추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인베딩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그냥 그 어떤 단어가 토큰이 주어졌을 때 그 토큰을 그냥 캐릭터 단위로 자른 다음에 모델에 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좀 많이 쓰였던 인베딩 방식인데, 이렇게 모델을 태워가지고 얘를 뭐 CNN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뭔가 캐릭터 단위의 연관성을 좀 더 잘 포착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캐릭터 인베딩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베딩이 만들어지면 그 인베딩을 그냥 이어 붙여가지고 인풋 인베딩이 되고요. 그 인베딩을 이제 LSTM 모델에 태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는 컨텍스트끼리 따로 태우고 퀘스천은 퀘스천끼리 따로 태워서 이 컨텍스트 내부에 컨텍스트 내부의 뭔가 관계들과 퀘스천 간의 관계들을 포착을 하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고, 가운데 어텐션 레이어가 좀 중요한데요. 요거에 두 가지 어텐션을 적용을 해요. 쿼리 투 컨텍스트 어텐션이랑 컨텍스트 투 쿼리 어텐션을 적용을 하는데, 이제 하이 레벨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쿼리 투 컨텍스트 어텐션은 어떤 쿼리 워드가 주어지면 그 쿼리 워드와 가장 관련 있는 컨텍스트 워드를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퀘스천이 which city is gloomy in winter라고 주어지면, 요게 이 뭔가 퀘스천에 등장한 이 winter라는 토큰은 패세지에 등장한 어떤 winter라는 토큰과 관련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도가 높은 단어가 무엇인지 이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텍스트 투 쿼리 어텐션은 반대로 이 반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쿼리 워드와 가장 관련 있는 컨텍스트 워드를 기준으로 가장 관련 있는 쿼리 워드를 구하는 그런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텐션을 2개 구해가지고 구했던 어텐션 2개를 이렇게 처음에 추출해놨던 이 컨텍스추얼 인베딩에다가 컨캣을 해서 최종 아웃풋 G를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수식들은
이 위에 있는 수식들은 어텐션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간단하게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이 어텐션을 이용해서 포착한 이 쿼리와 컨텍스트 간의 관계를 다시 마지막으로 LSTM에 한 번 더 태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월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뭔가 포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나온 인베딩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온 인베딩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게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디인가인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작점과 끝점을 각각 예측하기 위한 클래시파이어 레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여기서는 결국에 시작점 하나, 단일 한 개의 스칼라 값만 예측을 하면 되니까 그냥 벡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놨던 최종 아웃풋과 내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 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위치가 스타트일 확률 P를 구할 수 있겠죠. i번째 위치가 스타트일 확률. 그러니까 컨텍스트 기준으로 i번째 인덱스가 시작 지점일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i번째 위치가 끝점일 확률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소프트맥스 들어간 거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작점일 확률과 끝점일 확률이 구해지면은 그걸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을 해서 로스를 최종적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77.3이라는 뭔가 그 당시에 소타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을 거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아키텍처의 효율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각각 아키텍처의 일부분을 빼고 이제 어빌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봤는데 컨텍스트 투 쿼리 어텐션, 쿼리 투 컨텍스트 어텐션, 그리고 캐릭터 임베딩 각각 다 뺐더니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 모두가 이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푸는 우리 모델의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STM 모델에 이제 어텐션을 끼얹어서 우리가 컨텍스트와 퀘스천 간의 관계를 잘 포착하고자 했다라는 게 이 모델의 어떤 주요한 요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이후로 이 트랜스포머의 압도적인 성능을 이제 QA 태스크에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버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QA 태스크를 풀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트랜스포머 강의할 때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이런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든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죠? 이전 강의에서.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어텐션을 걸기 때문에 이 글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특출난 장점이 있고, 디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을 하는데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국에 이 QA 태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생성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뭔가 패시지와 퀘스천 간의 관계를 잘 포착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지점이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지점인가를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인코더 온리 모델인 버트를 활용을 많이 해서 푸는 시도가 초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푸는 시도를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리캡을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개념에 대해서 앞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이 QA를 풀 때도 그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그 개념들을 충실히 활용을 해서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버트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했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면 거기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했죠. 그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버트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 왼쪽이 그 학습하는 단계고, 우리가 이 학습해놓던 버트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면 되고, 이 파인 튜닝을 할 때 쓰는 데이터셋이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랭귀지 모델링으로 이 모델이 언어를 잘 이해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델들을 끌어다가 이 모델들 위에 간단한 클래시파이어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QA에서 원하는 아웃풋을 뱉도록 하게 만드는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QA를 풀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캡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쉽습니다. 그냥 전에는 뭐 ILSTM 튀어가지고 뭐 텐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퀘스천하고 패러그래프, 여기서 패러그래프라고 나오네요. 컨텍스트를 세퍼레이션 토큰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사이에 두고 그냥 이어붙여요. 그래서 퀘스천이 뭐 how many parameters 뭐 어쩌고 저쩌고 bird large have 라고 하면은 요거 퀘스천으로 넣고, 그 뒤에 세퍼레이션 토큰이라는 스페셜 토큰 하나 넣어놓고 그 뒤에 그냥 컨텍스트 그대로 넣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를 뭐 스페이스바 하나 두고 이어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붙인 텍스트를 버트 모델에 태우면 결국에 인코더 아웃풋이 이 토큰별로 각각 나올 거 아니에요. 히든 스테이트가. 버트 모델이니까 버트 모델은 앞에 CLS라는 또 스페셜 토큰이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CLS 토큰 포함해서 이제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이 이렇게 각각 나올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컨텍스트 중에 어느 부분이 스팬이 될 수 있냐 하니까 이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토큰들에 대해서 스타트일 확률과 엔드일 확률을 예측하도록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주는 거예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웃풋으로 나왔던 이 히든 스테이트랑 어떤 W라는 우리가 만들어낸 웨이트랑 내적을 해서 곱해요. 그럼 내적의 값은 스칼라니까 이 스칼라 값에다가 소프트맥스를 태우면 어떤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확률 값은 뭡니까? 이 어떤 토큰이 스타트 스팬일 확률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다 하면은 각각의 인덱스가 스타트일 확률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확률값 중에 가장 높은 걸 택하면 우리가 뭐 실제 스타트랑 엔드 스팬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엔드 스팬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W end라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로 두고 얘를 이 버트 아웃풋의 히든 스테이트랑 곱해서 소프트맥스를 태운 다음에 확률값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버트 모델의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다면 퀘스천 앤서링에 적용하는 단계도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면 인코더 아웃풋을 이용해 스타트랑 엔드 스팬을 클래시파이 했다가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이다프라는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플로우였나요? 네, 그런 모델하고 그다음에 버트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요점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퀘스천과 패시지 간의 인터랙션을 모델링했다 라는 게 골자고, 특히 버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아키텍처잖아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마구마구 때려박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다프 모델보다 조금 더 퀘스천과 패시지 간의 인터랙션을 잘 캡처를 하는 그런 양상을 띄어서 성능이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약간 하이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퀘스천과 패시지 간의 어떤 어텐션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패시지 내부에 어텐션이 있을 수도 있고, 패시지에서 퀘스천으로 가는 어텐션이 있을 수도 있고, 퀘스천에서 패시지로 가는 어텐션이 있을 수도 있고, 퀘스천에서 퀘스천으로 가는 어텐션, 이렇게 뭔가 네 가지 종류의 어텐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이다프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두 가지 인터랙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콘캣해서 버트 모델의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바로 그냥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케이스들을 다 모델링을 해서 좀 더 성능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성능도 이제 바이다프에 대해서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냥 앞자릿수가 바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이 버트 모델의 크기를 키울수록, 이 밑으로 갈수록 좀 더 파라미터 수가 많은 버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많고 뭔가 학습량이 많은 그런 버트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좀 더 똑똑한 버트 모델을 쓸수록 좀 더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한 이 버트의 프리트레인드 로울리지가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잘 해두고 더 많은 파라미터의 모델에다가 더 많은 지식을 주입을 시켜 놓으면 QA 태스크를 풀 때 더 똑똑하게 잘 푸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버트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할 때 애초에 QA를 잘 풀도록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살짝 바꿔서 뭔가 QA 태스크에 좀 더 도움되는 태스크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특정 위치에 토큰 하나만 이렇게 마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스팬을 통째로 마스크를 해서 얘네들을 예측하는 걸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테스트 오브젝티브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좀 바꿔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큰이 4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4개의 연속된 토큰을 그냥 싹 다 마스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중간에 있는 토큰 하나만 마스킹한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였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풀게 하니까 이제 기존 버트보다 좀 더 잘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바꿔서 QA 태스크의 성능을 올리는 이런 어프로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리딩 컴프리hension 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맞춰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하기 전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다뤄볼 건데요.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보다
좀 더 난이도가 어려워진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패세지가 주어져 있었죠. 단 하나의 골든 패세지가 주어져 있고 그 패세지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의 답만 하는 것만 하면 됐었는데,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보고 답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정해지지 않았다라기보단 참고할 수 있는 패세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같은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글을 볼 수 있다라는 권한만 주고 그 위키피디아에서 아무거나 질문 추출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수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라, 이런 느낌의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문제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서군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이 수많은 문서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 문서들을 기준으로 이 문제의 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델들을 그대로 때려 박아다가 위키피디아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링을 수행을 하도록 하면은 너무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그런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풀 때는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리트리벌이라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 리트리벌이라는 작업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관련 있는 패세지 조금만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문서가 100만 개였다. 근데 이 100만 개를 다 들고 QA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관련 있는 것만 추려내서 그 10개 정도를 들고 앤서를 찾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리트리버를 하고 그 리트리버를 해서 좁혀진 후보 문서군들을 대상으로 QA, 우리가 이전에 했던 QA를 그대로 수행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스테이지의 파이프라인으로 보통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한 게 이 슬라이드인데요.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의 인풋은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컨텍스트 하나였다면 이전의 퀘스천 앤서링은 이제 인풋으로 n개의 다큐먼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large collection of document가 주어지고 걔랑 question이 인풋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큐먼트 셋과 question이 주어지면 똑같이 앤서를 뱉는 게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투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리트리벌 단계에서는 저 다큐먼트 셋과 퀘스천을 인풋으로 받아서 관련 있는 다큐먼트만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걸 K개라고 했을 때 이 K라는 값은 이 원래 있는 다큐먼트 N개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이 100만이다 라고 하면은 K는 한 100개 정도?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K개 패세지 또는 다큐먼트들을 인풋으로 하고 그리고 퀘스천을 또 다른 인풋으로 해서 똑같이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푸는 것이 두 번째 스테이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뮬레이션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리더가 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를 리더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스테이지를 리트리버라고 하고, 이 리더가 푸는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리딩 컴프리hen션 문제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뭐 패세지가 좀 K개니까 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여러 개다. 길다가 아니라 여러 개다. 예.
근데 이 앞단에 리트리버를 쓰는 게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 리트리버를 잘 쓰는 것이 또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트리버 모델로 뭐 닥터 QA, DRQA, 닥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DRQA라는 모델에서는 TF-IDF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리트리버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고, 리더는 이전에 리딩 컴프리헨션을 풀었을 때 사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버트나 LSTM 같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들을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QA 태스크를 다루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트리버이라는 태스크인데요. 이 리트리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쿼리와 어떤 다큐먼트 셋이 주어졌을 때 쿼리와 가장 관련 있는 다큐먼트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주는 태스크를 리트리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큐먼트가 아니라 패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가장 관련 있는 패세지를 찾을 때 주요하게 써먹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쿼리를 어떤 뭔가 벡터 형태의 인베딩으로 바꾸고 그 각각의 패세지들을 각각 다 벡터 형태의 인베딩으로 바꿔서 그 인베딩과 인베딩 간의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그 유사도 순으로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그 쿼리와 관련 있는 정도가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면은 그 순위 순으로 상위 K개를 반환을 하도록 하면은 우리가 리트리버이라는 태스크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인베딩을 잘 만드는 게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인베딩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파스한 인베딩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덴스한 인베딩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리트리버에 필요한 인베딩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요. 먼저 스파스 리트리버에 대해서 그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스랑 덴스라는 단어 이전 강의에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스파스가 희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밀집된 뉴럴넷을 사용하기보다는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베딩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TF-IDF 강의에서 소개해 주셨었나요? 이전 강의에서. 네, 그러면 TF-IDF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 텐데, 이제 이 TF-IDF라는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쿼리와 패세지를 각각 인베딩을 만드는데요. 인베딩을 만드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오버워드라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워드 벡터 할 때 아마 소개가 한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나 패세지가 주어졌을 때 걔네들의 단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등장 횟수만 고려해서 문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들이 이렇게 쭈르륵 주어지면은 이 문장들을 어떤 숫자 인덱스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인덱스로 치환을 한 뒤에 그 인덱스 위치에 그 단어의 등장 횟수를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to가 두 번 등장했죠. 그러면 0번째 인덱스에 2가 들어가고, live는 한 번 등장했으니까 1이 들어가고, as랑 어는 두 번 등장했으니까 2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등장 횟수를 매핑한 이 배열을 보시면 얘를 벡터처럼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벡터가 이 문장을 대표하는 인베딩이다, 이런 느낌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은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여러 문서가 존재하는 데이터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 여러 문서가 존재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모든 문서에 등장했던 유니크한 단어들을 각각 다 인덱스로 취급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보캐뷸러리라는 걸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각각의 유니크한 단어들에 대해서 인덱스를 하나씩 다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기반으로 뭐 벡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문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뭐 사과에 관한 문서, 바나나에 관한 문서, 뭐 길고 노란, 뭐 저는 좋아요, 뭐 이런 단어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 이런 문서라고 했을 때, 요걸 기반으로 이제 백오브 월드를 적용을 해서 추출한 임베딩은 아래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4개에 등장했던 유니크한 단어들을 각각 유니크한 인덱스에 매핑을 시키고요. 그래서 과일이라는 거는 0번째 인덱스, 길고라는 건 첫 번째 인덱스. 그리고 각 문서별로 그 각 인덱스가 생긴 단어들이 등장한 횟수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문서 1 같은 경우에는 먹고 싶은 사과만 등장했으니까 여기에다가만 1을 매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각각의 문서들에 대해서 이 임베딩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 임베딩을 이렇게 생성하면 한계가 뭐냐면 결국에 유니크한 단어들을 각각 다 인덱스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0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문장과 문장끼리 겹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새로운 문장들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럼 그 자리가 기존에 있던 문장들은 다 영어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단어들의 순서도 고려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뭐 길고 노란이라는 단어들은 서로 같이 등장할 확률이 높은 놈들인데, 이런 거를 가까운 거리에서 등장할 확률이 높은 놈들인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취급을 하고요. 또 단순 등장 횟수 기반이기 때문에 요거를 불용어 같은 경우에는 등장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면 영어로 따지면 관사 같은 거 있잖아요. is나 the 같은 거, 이런 거는 등장 횟수가 항상 다른 단어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t는 값 때문에 뭔가 문서에 의미 있는 부분이 그 관사 때문에 좀 반영이 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게 이 TF-IDF라는 방법인데, 그래서 특히 이 세 번째 불용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TF랑 IDF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TF는 그냥 문서 안에서 단어 T가 등장한 빈도수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백오브 월드 계산할 때 계산해놨던 이 횟수들이고요. DF라는 게 있습니다. DF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의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나라는 단어는 지금 문서 2랑 문서 3에서만 등장을 했죠. 그러면 얘의 DF는 2인 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DF가 1이겠죠. 이 DF를 이용해서 IDF를 구하는데, IDF는 인버스라는 뜻으로 해서 DF의 역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뭐 로그 취해서 약간 스케일링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결국에 목적은 뭐냐? 너무 많은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들은 인버스 값을 이용을 해서 좀 스케일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영향력을 낮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TF만 고려했던 백오브 월즈랑 다르게 IDF를 같이 고려해서 is나 the 같이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그 영향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TF-IDF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추출했던 매트릭스를 TF-IDF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약간의 스케일링이 좀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예시에서는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is나 더 같은 거가 포함된 그런 상황에서 TF-IDF를 적용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벡터 값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IDF를 이용을 해서 불용어 문제를 보완을 해가지고 이 문서를 인베딩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그래서 BM25라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래서 이 TF-IDF 알고리즘에서 이 문서의 길이까지 고려를 해서 인베딩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뭐 아래 수식 보시면 조금 어지럽긴 한데 그냥 이제 문서의 길이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F-IDF 기반으로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파스 리트리벌이었고요. 이 스파스 리트리벌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에 이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어가 등장했냐 아니냐, 즉 똑같은 단어가 어떤 문서에 있느냐 없느냐, 이 단어의 일치 여부를 기반으로 이 값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값들은 결국에 단어와 단어 간의 유사도를 반영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양이가 들어간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양이가 들어간 문서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강아지가 들어간 문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두 문서는 애완동물이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유사도가 낮지 않은, 그러니까 유사도가 꽤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IDF 계산식으로 따져봤을 때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다른 단어죠. 그럼 이 값들이 그냥 둘은 아무런 유사도가 없는 다른 단어다라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의미론적 유사도를 반영을 하지 못하는 인베딩이 추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단순 등장 기반 횟수 기반으로 인베딩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뉴럴넷으로 해결하고자 한 게 이 덴스 리트리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퀘스천과 패세지가 페어로 묶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페어로 묶인 데이터 셋을 이용을 해서 그 페어로 묶인 데이터를 이제 퀘스천용 버튼 모델에 태우고 패세지를 패세지용 버튼 모델에 태워요. 그리고 얘네 중에 CLS 토큰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해서 걔네들끼리 내적을 합니다. 걔네들끼리 내적을 해서 시밀레리티 스코어를 구하면, 스코어를 구해가지고 유사도가 가장 높은 K개의 문서를 반환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요점은 뭐냐, 이 퀘스천과 패세지를 버트 인베딩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의미론적 유사도가 반영된 그런 유사도를 구하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아키텍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이 버튼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 팩프롭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감으로써 이 유사한 문서끼리 유사도가 높게 나오도록 튜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튜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리면, 네,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과 연관된 패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우리의 목적은 그러면 이 연관된 패세지와 질문이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럼 달리 말하면 연관되지 않은 패세지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트리플렛으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질문과 연관된 패세지 그리고 연관되지 않은 패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리플렛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 포지티브 패세지랑은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네거티브 패세지랑은 거리가 멀어지도록 로스 펑션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 그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루드를 이용을 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한다라고 간단하게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학습 과정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 연관된 패세지랑 연관되지 않은 패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연관되지 않은 패세지를 모델의 학습에서 태울 때 좀 연관되지 않긴 한데 살짝 비슷한 뭐 이런 느낌의 어려운 패세지들을 어려운 오답지를 모델에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네거티브 패세지들을 고를 때 했던 짓이 뭐냐면 첫 번째는 랜덤으로 골라서 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 앤서를 들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 걸 어떻게 추출했냐 BM25 알고리즘을 태워가지고 BM25 알고리즘의 아웃풋이 결국에 단어가 많이 겹치는 문서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문서들을 매력적인 오답지로 골라낸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또 매력적인 오답지로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오답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포지티브 패세지와 매핑을 시킨 다음에 포지티브 패세지와의 거리는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네거티브 패세지와의 거리는 멀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버트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스 리트리벌과 덴스 리트리벌의 결과를 이 표를 통해서 조금 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덴스한 리트리버를 쓰게 되면 약간 유이어 같은 맥락을 반영한 결과를 반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첫 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뭐 What is the body of water between England and Ireland?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스파스 리트리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잉글랜드랑 아일랜드가 많이 포함된 문서를 단순히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요 이거? 뭐 사이클링 팀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질문과는 뭔가 관련이 없는 water라는 맥락에서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그냥 단어가 많이 겹쳤다는 이유로 스파스 리트리버를 반환을 했는데 이 덴스 리트리버를 하면 덴스 리트리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IRCC라는 뭔가 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 패세지가 반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결국에 이 뉴럴넷이 이런 유이어와 같은 관계들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라는 뭔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도 이 덴스 리트리버를 이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사례들도 좀 있는데 약간 조금 새는 얘기긴 한데 얘네 둘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덴스 리트리버는 성능이 좋은 대신에 뉴럴넷을 써야 되니까 좀 무겁잖아요. 그럼 결국에 실제로 빠르게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되는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서는 쓰기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BM25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계적인 계산만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계산이 되죠. 그래서 뭐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를 해가면서 같이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뭐 하이브리드 서치라고 해서 두 개가 나온 결과들을 종합해서
리트리버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파스와 덴스한 리트리버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관련 있는 패세지들을 이렇게 리트리버를 해온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학습시켜 놓던 QA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앤서를 뱉도록 하면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문서가 엄청 넓은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같은 문제들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투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조금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다른 얘기들, 연구 주제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결국에 리트리버랑 리더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에 모델을 두 개나 써야 된다는 거고 비용도 많이 들고 느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없애보자 이런 연구들도 좀 제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뭐냐면 리더는 필요 없다. 우리 리트리버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그냥 아주 짧은 phrase라는 단위로 쪼개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걔네들을 각각 다 인베딩을 태우는 거예요. 댄스 벡터로. 그래서 우리가 QA를 할 때는 어떤 짓만 하냐? 그냥 그 인베딩 간의 유사도만 비교를 해서 그냥 질문과 가장 유사한 프레이즈를 반환함으로써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리더를 안 쓰고 리트리버만 써서 QA를 풀려는 이런 시도들도 있었고요. 또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랭귀지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다 보니까 리트리버를 안 쓰고 그냥 얘네들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했던 노을리지만으로도 충분히 잘 답변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트리버를 안 쓰고 그냥 질문만 덩그러니 이렇게 주어져도 패세지 같은 연관 패세지 같은 거 안 주고 그냥 루즈벨트는 언제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봐도 큰 모델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잘 답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이런 뭐 용 쓸 일 없이 리트리버만 있으면 되는 거, 리더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챗 GPT한테 질문 아무거나 때려 박아도 잘 답변하듯이 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제안이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결국에 그럼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게 장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것도 한계점이 계속 있고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LLM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긴 하지만 결국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슈가 있죠. 뭔가 그냥 그럴싸한 얘기만 생성해내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문제점들이 기반되는 것은 LLM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외우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 모델 아키텍처 안에 그 우리가 위키피디아의 수많은 문서들을 다 모델에 때려박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그 문서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을 다시 학습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이 QA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고자 하는 노력이 더해졌냐면요. RAG라는 테크닉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LLM이 그냥 질문만 던져줘도 패세지 같은 거 안 던져줘도 퀘스천 앤서링을 잘 하는데 관련 있는 패세지를 같이 던져주고 답변을 하게 하면은 답을 더 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관련 있는 패세지들을 어떤 뭐
임베딩 방식 같은 거를 써서 반환을 해온 다음에 걔네들을 퀘스천과 같이 프롬프팅을 해서 LLM에게 던져주면 기존에 그냥 퀘스천만 때려박아서 답을 하는 것보다 이 위에 뭐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이력 같은 문서를 같이 프롬프트로 던져주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한다라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트리버리 가미된 생성을 LLM에게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RAG를 하게 되면 LLM이 좀 더 똑똑해진다,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LLM이 뭘 보고 답변을 했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RAG를 해서 생성된 출력에다가 이 출력은 어떤 패세지를 리트리버를 해서 생성된 출력입니다 라는 정보를 덧대어서 알려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응답을 봤을 때 LLM이 이걸 근거로 답변을 생성을 한 거구나 라는 식으로 좀 더 출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RAG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냥 리트리버를 잘 해서 LLM한테 다 때려 박으면 뭐 LLM이 똑똑하니까 문서 잘 보고 답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RAG도 능사는 아닙니다. 되게 나아가야 될 길이 좀 많은데요. 이 리트리버를 해서 보내주는 다큐먼트도 잘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연관 없는 다큐먼트들을 보내주게 되면은 LLM이 혼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로 좀 증명이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존 문제가 이제 2달 동안 쓸 수 있는 비누가 있는데 비누 하나가 $8래요. 근데 1년 동안 쓰려면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8짜리 비누를 6번 사야 되니까 총 $48인데 처음에는 $48를 잘 뱉었다고 해요. 근데 이 질문지에다가 가운데다가 이 갑자기 생뚱맞은 관련 없는 문장을 하나 딱 삽입을 하니까 LLM이 제대로 못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마리아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운데다가 막 마리아의 이웃에 관한 생뚱맞은 아예 관련 없는 컨텍스트를 LLM한테 같이 주고 퀘스천에 답을 해라 라고 하니까 LLM이 혼동을 해서 원래 잘 풀던 문제도 못 풀게 된 거죠. 이 문장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뭔가 관련이 없는 그런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RAG를 할 때도 연관된 문장을 잘 리트리버를 해줘야 되고, 또 LLM이 연관 없는 문장이 리트리버로 되었을 때 연관 없는 문장을 참고하지 않고 답변을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 RAFT라는 그런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락을 할 때 이 리트리버 된 패세지 중에서 관련 없는 거는 참고하지 않고 관련 있는 것만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LLM을 학습을 시키는 것, 이런 것도 이제 QA를 잘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없는 정보는 잘 무시하도록 하는 게 또 관건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 있을까요?
LLM으로 급하게 넘어온 감이 있는데 이제 이전까지는 스타트와 엔드 스팬을 예측하는 게 QA 태스크의 과제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성 모델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LLM이 등장하면서 그냥 제너레이티브 모델로도 QA를 잘 풀 수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똑똑한 모델 데려다가 너 답 생성해봐 이렇게 하는 식으로 QA를 풀어도 얘네가 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 흐름에 따라서 그냥 생성 모델로 QA를 풀려는 그런 시도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러면 그렇게 풀 때 LLM한테 연관된 패세지를 잘 던져주면 더 잘 푼다 라고 해서 RAG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 RAG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변천사를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참고 자료는 CS224N 강의를 좀 많이 참고를 했고, 나머지 자료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